원래 금이나 은은 현물 시장은 런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선물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런던에 금이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현물 은이 바닥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런던 은선물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런던 창고에 금이 없지 우리가 다른 곳에 충분한 은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 버블은 꺼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금 선물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래프로 봐서는 확실히 꺾였죠. 금이 온스당 4,40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금은 4,000달러대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4,0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어요. 이 시기에 3,900불대 조금 위험한 형태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은 선물 가격 추인데 은 또한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온스당 54불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46불 선이죠. 이런 식으로 금이나 은이 모두 지금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시장에서의 수급의 논리로 꺾인 게 아니라 사건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종이금 혹은 종이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원래 과거서부터 이 금은 업계에서는 많이 회자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중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인도 시장에서 은이 사라졌습니다. 인도의 축제를 앞두고 최대 정제소의 은창고가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런던 현물 시장에서도 실물은이 고갈됐어요. 즉 인도 시장과 런던 시장이 동시에 실물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54달러에서 이날은 48달러까지 떨어졌고 이후에도 조금씩 하락하면서 지금은 46달러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실물은이 없대는데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즉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는 지금 종이은입니다. 우리가 은 ETF건 혹은 선물시장의 은 거래건 이거는 현물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현물을 대신한 보관증의 다름 아닙니다. 즉 실물과 대비해서 이런 걸 종이은이라 부르는데 지금부터 이 종이은과 실물은의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 투자를 할 적에 선물 시장을 투자한다거나 은 ETF에 투자한다거나 이러면은 대부분은 내가 투자했다는 예치 증서만 받고 투자자들은 은 현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은계가 따로 보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지 그 현금을 가지고 은과 서로 교환하는 이런 결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선물 시장의 인도의 원칙은 현물 인도 원칙입니다. 즉 마감일 날 내가 요구하면 거래소에서 나한테 현물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마감일 날 이거를 현물을 받지 않고 롤오버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서 거래를 종결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이건 은이건 거래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현금만 서로 오고 가지 현물이 오고 가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마 1, 2%뿐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ETF의 예시에서도 보면 SLB 보고서에서 규정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모든 은이 창고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보통 우리가 은행 대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은행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대출을 훨씬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대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신용 창출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은행이 이렇게 신용 창출을 창출하듯이 금 시장이나
은 선물 시장도 갖고 있는 금이나 은보다는 증서를 더 많이 발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금이나 은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이금, 종이은이라 불리우는데 실제로 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현물 은보다는 훨씬 많은 종이은을 발행합니다. 여기서 SLB 보고서가 모든 은이 창고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LV라는 거는 미국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은 ETF입니다. 이 상품 이름이 iShares Silver Trust인데 그래서 이걸 줄여서 SLV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실버라는 상품명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은 ETF입니다. 바로 이 ETF 규정에 창고의 ETF 금액에 해당하는 은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은 ETF를 사면 블랙록은 그 ETF 금액만큼의 은을 보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ETF 금액에 따라서 실제로 블랙록은 시장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사서 챙겨둡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금액과 그들이 갖고 있는 현물 ETF 비트코인의 양은 동일해야 돼요. 그렇다면 금과 은도 사실은 그들이 발행하는 ETF 금액만큼 블랙록이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금속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SLP 주당 가격이 은 시세와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이럴 경우에 SLV의 예치 증서는 일종의 종이은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은만큼 블랙록이 현물 은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금과 은은 대부분의 거래소가 그래요. 그래서 종이은과 실물은의 논란이 계속되는 건데 SLB 같은 경우도 그들의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신탁의 모든 은이 항상 수탁자의 금고에 보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일부 은계는 임시 차입 리스 계약으로 관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보조 창고나 제3자 보관소에 예치될 수도 있다. ETF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와 실제 창고의 은계 수량사에는 시차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부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얘기는 곧 SLV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은을 항상 물리적으로 1:1 연동되게 보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와 런던이 동시에 현물은이 없는 쇼티지가 났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거래하는 종이은, 곧 다시 얘기해서 가상은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돼 버린 겁니다. 원래 금이나 은은 현물 시장은 런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선물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런던에 금이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현물은이 바닥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런던 은선물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런던 창고에 금이 없지 우리가 다른 곳에 충분한 은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거래를 하던 은행이나 트레이더는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사태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붕괴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평가하기를 이번엔 돈이 아니라 은이 없어서 거래가 멈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런던 귀급종 시장협회 즉 LBMA가 공식적으로 실물 은 재고가 충분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주요 거래하던 은행과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멈추거나 납품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즉 이 현물 거래를 하던 은행들이 거래를 멈췄고 그 다음에 현물 은을 대주던 은광산이나 이런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런던 귀금속 시장협회가 발표한 공식 발표하고 실제 시장 상황 사이에는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과 트레이더들은 거래를 중단했을까요?
공식 통계상으로는 런던 귀금속 협회 등록 금고에는 약 2만 5천 톤의 은 재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런던 금고 전체 보유량을 의미하지만 실제 유통 가능한 양과는 다릅니다. 즉 공식 재고는 충분하지만 즉시 인도할 수 있는 은은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죠. 계약상 담보로 잡힌 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LBMA의 전체 재고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ETF, 선물계약, 산업력 공급계약 등에 담보로 묶여 있어서 즉시 출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장부상의 재고는 충분해도 실제로 꺼냈을 수 있는 현물은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 홍콩, 런던 정제소에서 정제 운송 지연이 겹치면서 실물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은계를 원하는 트레이더는 실물 은을 받을 때까지 지금 몇 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가격 급등 리스크 회피 현상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일부 대형 은행들은 단기 거래를 중단하고 납품을 연기하고 선물 포지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재고는 있다는 LBMA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 같이 종이은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대 리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과잉 발행 리스크입니다. 실물 규모의 10배 내지 15배 규모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선물 옵션을 포함해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금이나 선물의 2배 내지 3배 심하면 5배 레버리지 같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파생상품 거래가 실물 은의 10배 내지 15배나 큰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관이나 인증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회계감사를 할 적에도 이 표본 추출해서 하지 전량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검증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 리스크가 있는데 현금 결제의 중심이다 보니까 투자는 은에 대한 기대치를 거래하는 거지 실제로 정확한 수량의 은 현물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종이은이 실물은보다 얼마큼 더 많이 발행되어 있는지는 이건 사실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거는 오리무중 속에 이제 파묻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RWA 곧 실물자산 토큰화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됩니다. 즉 실내에 붕괴가 발생해서 하루아침에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WA 실물자산 토큰화를 한다는 건 실물이 있다는 보증하에 그 토큰을 믿게 되는 건데 실물자산 토큰화를 한 그 토큰이 실제로 담보물이나 실물이 없다고 가정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걸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종의 뱅크런, 코인런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장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겁니다. 앞으로 토큰화 됐을 적에는 그게 뭐 은토큰이건 금토큰이건 혹은 다른 유형의 토큰이건 이제는 그 보유 증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도 외부 기관의 감사로 매달 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고 그런 토큰이래야 시중에서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테더가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액트의 승인을 받기 힘드니까 한마디로 그 담보물을 투명하게 까기 힘드니까 테더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테더를 철수시켜서 테더는 미국의 시장에서 통용을 시키고 미국 시장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USA 테더를 별도로 발행해서 지니어스 액트의 승인을 받겠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더가 유럽이나 현재 미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담보물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이거를 투명하기 위해서 미국 상계업물 이내의 국채로 100% 담보를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히 미국 국채나 달러로 담보물이 확인된 것들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RWA 상품이 이런 식으로 담보물이 확실히 검증되는 신뢰 위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종이은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품에 투자를 할 적에는 그 코인이 보유 구조나 감사 주기가 확실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사태처럼 금이나 은이 이렇게 급등할 적에는 이게 기회가 아니라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이번에 이 종이은 사건은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는 나오는 상품이 실제로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항상 다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이 이렇게 폭락한 다음 날 금 가격도 은을 쫓아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300달러가 폭락을 했어요. 4,400달러 돼 있던 게 4,100불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4,000불을 하회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금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시장의 과거의 의문스러운 점들을 되짚어 본다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달러의 유동성이 자그마치 10배가 많아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미국 달러 발행액은 한 8, 9천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10배 이상으로 달러 발행액이 폭증했습니다. 이게 비단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유로화나 엔화나 위안화도 큰 차이가 없이 엄청나게 발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화량이 공급되면 예를 들어서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됩니다. 달러의 량이 10배로 늘어났으면 사실 금값도 한 10배 정도는 올라야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는 그렇게 많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항상 온스당 2,000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지난 10여 년간 주요 기축통화의 발행액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이 달러의 발행액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1조 달러 이하였던 금액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이게 9조 달러까지 올라가서 10배 이상 발행량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청색선은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도 팬데믹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발행됐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엔화를 나타내는 건데 이 조그만 나라 일본의 발행액도 만만치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색선은 위안화를 나타내는 건데 위안화 발행량이 팬데믹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4대 통화 중에서 가장 발행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사태 때 다른 통화들은 급격히 통화량을 올려서 사태에 방어에 나섰는데 중국은 팬데믹 봉쇄 정책을 쓰면서 도시 단위로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그때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기를 살릴 때마다 이 통화정책의 여력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통화를 계속 푸는 그런 완화 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대목은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면 금값이 이만큼 비례해서 가격이 오르지 못해도 계속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특히 금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온스당 2,000달러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면 어김없이 금 시장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그랬고 2022년에 그랬고 하여튼 온스당 2,000달러 가까이만 오면 금 선물 시장의 규제를 1년에도 8번 이상 취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우선 금 선물을 하려면은 개시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있고 기관들이 즐겨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에 자그마치 8번이나 계속 올림으로써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기관들한테 엄청난 자금 부담을 줘가지고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걸로도 안 되면 현물을 매패동신 투하해가지고 선물 시장이 아니면 현물 시장을 억눌러가지고 오르려는 기세만 보이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무서워서 기관들이 이 시장을 죄에 빠져나와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기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종이금 폭락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자그마치 $300가 폭락한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은 폭락이 있은 뒤 하루 뒤에 금이 $300가 폭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 시장의 발작을 보면서 동시에 금 시장도 같이 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코인 시장하고 비교를 하면 코인 시총의 30%가 증발한 효과하고 똑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은 이렇게 함락이 같이 동반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실물 부족 속에 가격 조작이 있지 않나라는 논란이 다시 불지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스카이저라는 전문가는 LBMA가 실물 부족을 감추려고 가격을 일부러 낮춰서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을 폭락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갖고 있던 증서를 팔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실물 부재로 인해서 신뢰가 붕괴되고 그리고 이거는 또한 가격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금과 종이은의 공통점을 보면 ETF나 선물 증서 중심의 부분 지급준비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지급준비금 제도를 쓰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한 8% 정도는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해야 된다라는 BIS의 룰 같은 경우는 뱅크런이 일어나도 거기에 웬만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급준비금 제도라는 걸 갖고 있는데 바로 이거와 비슷한 시스템이 금시장과 음시장에서도 돌아가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보다는 훨씬 많은 증서를 발행해서 이들이 일시적으로 금과 은의 인도를 요구하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는 보유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근거에는 금이나 은이 부족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인도를 요구할 시에는 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고 폭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 경우를 봐도 런던 협회는 재고가 충분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정제소에서는 현물 은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의 폭락 소식은 투자자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면 실제로 누가 실물을 보유하는 문제로 귀착될 수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는 만기에 대부분 롤오버를 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를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현물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 양이 늘어나면 이 시장이 나중에는 마비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가 없는 시장은 가격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시장과 은시장이 지금 신뢰의 부재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금은 시장의 신뢰가 상실되고 심지어는 붕괴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증 가능한 자산이 선호될 수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종이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암호학적으로 존재가 증명된 자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여기에 현물이 들어가 있는 의미는 한마디로 그에 상응하는 현물을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금 시장에서는 실물금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거를 투자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그만큼의 현물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투자자들이 지금 100%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물금이 오히려 신뢰를 잃어가고 여기에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은 신뢰를 획득해 가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디지털 금이라 불리우는 비트코인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금융시장은 신뢰의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종이금이 경고였다면 지금 종이은이나 종이금이 현물시장에서 없는 거는 이거는 현실입니다. 즉 기존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실물 기반 위에 올라서 있다고 믿었던 이러한 신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금과 은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의 실현기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를 정말 유심히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디지털 자산 쪽이 신뢰를 획득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통금융이건 가상자산 시장이건 모든 것이 실제 실물이 존재하는 위에 진행되는 신뢰 기반 위에서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의 금과 은과 같은 이런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종이은은 서로 거래하기에 편리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식의 실제 실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종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뢰 상실, 심하면 신뢰 붕괴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이렇게 편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존 증명위에서 되어 있는 상품을 우리가 거래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배워야 되고, 편의성은 신뢰의 위에 설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산의 시대는 실제 증명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